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기능사 필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5의 비주얼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변경된 출제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개설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아마 기본 서적 아니면 족보 부분에서 이 파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파트고 NCS 기준에서 좀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에이션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전개하는 방법,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실제로 구체화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인 시안 디자인을 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구상과 전개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구상과 전개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부분, 아이디어 발상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구현해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케치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주얼 방향을 구상하고 전개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디어를 그냥 막상 딱 떠오른 데보다는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좋은 아이디어를 표현해낼 수 있으니까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수집을 했다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 체계와 구체화에 대한 부분도 이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구성과 전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섹션 제일 첫 번째 아이디어 구상 및 전개 파트입니다. 자,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죠. 아이디어 발상의 개요와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디자인의 개발 목적에 맞게끔 우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이디어 시각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됩니다. 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냐?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 자, 요런 능력들을 좀 갖고 계셔야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최적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혼자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라든지 아니면 팀 내 작업하고 있는 제작자들 간의 팀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이런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초기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요? 초기 아이디어. 자유로운 연상으로 아이디에이션 사전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조출하는 발상이 우리 보통 초기 아이디어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결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때는 그냥 자유로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 나갈까, 이렇게 컨셉에 대한 부분까지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초기 아이디어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셉트 구체화 단계를 줬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생겼으면 그 많은 아이디어를 보고서 우리의 디자인 방향은 이렇게 잡아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컨셉트 구체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리서치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계열화시키고 그 중에서 우리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게 됩니다. 최적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초반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정리를 하면서 컨셉트를 구체화해야지 최적의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아이디어가 퐁퐁퐁퐁 샘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발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요 기법들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이디어와 개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각화를 위한 발상법으로 확산 기법, 수렴 기법, 통합 기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시험에서도 요 세 가지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법에 어떤 기법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법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특색들도 같이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부터 좀 정리해 나가시면 더 좋겠죠.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확산 기법부터,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 확산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몰랐더라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대표적인 기법이에요. 기존에 구축된 논리만을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막 모으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확산 기법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방법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인 거, 브레인스토밍. 어우, 많이 들었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또는 브레인라이팅. 이건 뭐지? 브레인스토밍과 좀 비슷한데, 그 시험에서는 이거 되게 헷갈려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각각 개성 있게 좀 특색 있는 것들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거 있죠. 마인드맵. 우리 막 도표 같은 거 선 그려가지고 막 누구 안에서 파생돼서 뭐뭐뭐뭐가 생각이 나고 또 얘와 연결되는 막 연계성을 찾아서 막 했던 그런 마인드맵, 또 열거법, 체크리스트법, 매트릭스법, 시네틱스법. 자, 이런 아직 용어들은 조금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좀 더 세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 기법으로 가볼게요. 수렴 기법. 자, 확산 기법에 의해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애를 정리하고 집약해서 의미 있는 정보만 수렴하는 거. 자, 어떻게 보면 확산은 막 아이디어를 뿌리는 과정이라면, 수렴은 이 많은 애들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려내는 방식. 자, 그거를 수렴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관계 분석법이라든지 개통도, 연관도, 시나리오 라이팅법, 카드 분류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렴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통합 기법은 앞에서 했던 확산 기법과 수렴 기법을 반복해서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 만약에 아이디어가 많이 놓여 있다, 그걸 조금 수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뭔가 결과물 같은 게 이렇게 막 경해졌을 텐데, 그거를 또다시 또 쪼개가지고 연결해서 연계성 있는 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시 그거를 또 조합해보고, 이렇게 확산과 수렴을 반복해 가면서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통합 기법입니다. 자, 대충 크게 이해는 되죠? 확산 기법, 수렴 기법, 통합 기법. 자, 통합 기법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 워크 디자인법, 매트릭스법, 구조화 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몇 가지가 있는지 요 용어들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0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구상의 영역, 어디까지 범위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것인가, 범위와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구상 방법은 새로운 콘셉트를 통한 디자인 개발의 시각적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자유로운 연상에 의한 아이디어 구상이 있고, 설정된 컨셉트에 의해서 아이디어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상은 초기 아이디어 구상을 시작으로 스케치에 의한 아이데이션. 그래서 스케치, 초기 아이디어 막 여러 개 나열한 그걸 가지고서 스케치를 해서 아이데이션 하는 방법. 참고 자료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는 것. 또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 아까 했던 우리 확산 기법이죠. 자, 그걸 통해서 자유로운 발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
관련 키워드와 단문 형식의 문장들을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스케치라는 구상적인 것도 있지만 키워드나 단문 형식이나 이렇게 단어나 문장 등을 도출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록하거나 스케치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설정된 컨셉트에 의한 아이디어 구상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컨셉은 정해져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정해주기도 하고요. 초기 단계에서 이미 컨셉이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정해 놓고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정된 컨셉트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립된 디자인 콘셉트의 결과물이다.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서 의도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근거로 사용되고요. 개발된 정의가 컨셉트 시각화로 이어져서 디자인 결과물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같이 살펴봤어요. 자, 0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태도.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좋게 발상할 수 있을까?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한 평상시에 우리의 태도를 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비자와 소비 환경, 트렌드,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와 디자인 컨셉트의 시각화의 긴밀한 연결이 되게 중요한데, 기존에 없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나오기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전 조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핵심 키워드에 대한 융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디자인 개발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의미 과정으로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데 태도가 중요한데, 몇 가지 우리가 평상시나 이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태도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적 사고와 세심한 자료 수집 태도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발견하려면 그만큼 내가 편협된 사고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고들을 엮어서 볼 수 있는 연계성에 대한 부분, 또다시 우리가 막 머지 기능처럼 막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료 수집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자료 수집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세심하고 깊은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태도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컨셉트 설정에 필요한 키워드를 추출해내고 하고자 하는 융합적 사고, 세심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자는 컨셉트 도출을 위해서 마켓, 트렌드, 사회적 이슈, 소비 방식,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에 접근해서 융합적 사고에 의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 융합적 사고라는 게 우리 디자인적인 비주얼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어떠한지, 우리 시대가 요즘에 어떤 사회적 이슈나 어떤 분위기나 디자인적인 경향,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 뭐 환경적 이슈가 대두가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세대에 대한 이슈, 뭐 MZ세대다, 뭐 이런 사회적 이슈, 아니면 지속 가능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 경제적 이슈,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소비 방식에 대한 부분, 요즘에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마켓과 시장과 뭐 온라인과 이게 거의 비등비등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 세대로 넘어가면은 시장과 마켓,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 또 소비 방식이 또 정해지고, 그 전에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소비 방식이 어떠한지, 또는 내가 만약에 정해진 제품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그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소비 방식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도,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 발상할 때 한번 같이 자료 수집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융합해서 또 다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추출된 초기 아이디어를 계열화하는 창발적 사고 태도다. 자, 마인드맵과 같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키워드 그룹을 추출하거나,
자, 아이디어 이렇게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거 뽑아내잖아요. 자, 그거나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같이 추출된 키워드들을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서 시각적 컨셉트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키워드를 그룹화 또는 계열화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무조건 아이디어를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은 애들끼리 좀 묶어보고 또는 여기서 키워드들을 이렇게 또 도출해보고 아니면 서열 계열화시키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이디어 발상 기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발상 기법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그래도 추려놓은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간추려져 있는 요 내용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비슷한 용어들도 많고요. 이 각각의 개념들과 어떻게 아이디어 발상해야 되는지 방법, 순서 같은 거, 프로세스도 좀 알아두시고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여러분들 도표 형식으로 좀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부터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자,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려져 있죠. 그만큼 아이디어 발상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자, 브레인스토밍 뭘까요? 1953년도 알렉스 아저씨가 만든 건데 개발된 집단 토의식. 집단이 토의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 명이 혼자서 하는 발상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발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의 가치는 최적의 아이디어보다는 문제와 연결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데 있다. 얘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걸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에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아주 좋다 나쁘다 판가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개요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기법 중 대표적인 기법이고요.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유롭게 토의한다. 키워드 생각해 보시고요. 디자인 컨셉트 기획 단계에서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특히 기획 단계에서 특히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풀을 만들기 위한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풀을 만들 때도 되게 좋고요. 이 초기 단계에서 쓰기 때문에 초기 아이디어 도출할 때 되게 좋죠. 몇 명이 모여서 할까? 아까 집단 토의식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아니야? 보통 6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거는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 정도 꾸려서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자, 기록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막 내용에 투여되거나 막 의견을 막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회자, 기록자가 토론 참가자들의 의견을 보드나 큰 종이에다 기록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기록 내용을 토의하고 정리하여 유용한 아이디어를 나중에 수렴하게 되죠. 이거는 다 토론이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초반에는 하지 않는 작업이니까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브레인스토밍에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자나 기록자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을 때 계속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게 좋아요, 나빠요, 선별을 한다든지 회의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레인스토밍 요건 보도록 할게요. 요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고요. 또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자유롭게 나쁘다, 좋다, 판가름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이상한 아이디어 내도 그걸 계속 권장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긴장 해소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참여한 구성원의 아이디어 발상의 양과 퀄리티를 극대화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컨셉트를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 발상을 지향하고요. 아이디어가 체계화되기 전 단계 초반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합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체계화시켜서 축약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볼까요? 브레인스토밍 원칙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 요 세 가지. 브레인스토밍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리고 딴 거 하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브레인스토밍 원칙 보면 여러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양산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자유분방한 사고의 개진을 위해서 평가나 비난은 지양하는 것 외에 다음 원칙을 숙지해야 된다. 평가의 지양 및 보류, 자유분방한 사고, 아이디어의 양산. 요 세 개가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과 개선. 구성원들은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는 동안에 1차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거나 파생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또한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와 결합하거나 개선합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다 나왔으면 이렇게 결합하거나 개선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아이디어 발상 방법 볼까요? 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한번 볼게요. 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특히 요즘에 UI, UX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은 좀 옛날 스타일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초보자 느낌이 좀 많이 난다면 조금 더 퀄리티 있어 보이는 기획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무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의 개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분석 방법으로서 뭐라 부르냐? 친화도 분석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친화도 분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아마 보고서나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그게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 컨셉트 도출의 근거로서 효용성이 높고요. 보드 등 특정 공간에 배치하고 공통적인 연상을 바탕으로 그룹핑을 합니다. 키워드 데이터를 체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의 진행 단계 보도록 할게요. 자, 어피니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안 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자, 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컨셉트 도출을 위해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다음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순서예요. 순서. 제일 첫 번째, 적절한 시행 장소 확보 및 팀 구성을 해야 된다. 장소와 팀 구성을 하는데 화이트보드를 준비하고요. 키워드 부착 및 논의 진행자와 4명에서 한 6명 정도 참석자.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막 키워드 부착하기 위해서 포스트잇 같은 거 쫙 붙여서 이렇게 막 회의 장소 사진 같은 거 막 본 적 있으시지 않을까요? 자, 그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막 실파에다 쫙 포스트잇 붙이고 막 정렬시키고 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하고 있다는 장면을 찍어 놓은 사진이란 거죠. 그 다음 키워드를 개별적으로 카드에 기입을 하고요. 도출된 키워드는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수준으로 하고 다양한 컬러의 첨삭용 메모지에 표시를 합니다. 우리 포스트잇에다가 키워드를 쭉 적는 거예요.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쭉 적습니다. 자, 적어놓은 다음에 카드에다 쭉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그룹핑해요. 자, 50개에서 100개 정도 정리된 카드가 있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거야. 비슷한 애들끼리 묶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5개가 묶이는 그룹도 있고 어떤 게는 10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2-3개가 모이는 그룹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에 따라서 컬러를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 간 것끼리 컬러를 또 구분해서 영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네 번째, 카드 그룹에 대표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자, 그룹핑을 하다 보면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생길 거예요. 자, 각 그룹의 카드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명칭을 부여한다.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 그룹을 압축하며 그룹명을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룹명 조정할 때 뭐가냐? 키워드 그룹과 병합은 충분한 합의로 인해서 조정하고 키워드 그룹의 이름을 확정합니다. 그룹명을 이제 조정, 압축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룹핑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의 최종 확인 재검토를 통해서 재구성하면서 불필요한 키워드는 없애버리고 최종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막 그룹핑해서 막 뭐 7개, 8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것들을 이제 그룹핑된 것들을 좀 최종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완성된 다이어그램에 대한 최종 리뷰 기록을 하게 됩니다. 최종 리뷰와 기록 단계. 최종 리뷰를 통해서 정리하고 녹음하고 완성된 다이어그램을 사진 촬영을 통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자, 이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진행 단계예요. 자, 이 진행 단계 같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좀 그려가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 다이어그램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쭉 순서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스캠퍼예요. 스캠퍼. 자, 스캠퍼도 시험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디자인 발상 방법입니다. 자, 스캠퍼 방식은 알렉스 오스본에 의해서 개발된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7가지 아이디어 발굴 키워드 7가지로 이렇게 키워드를 던져서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스캠퍼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앞자만 따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자, 그 질문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특정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풍부한 어휘 도출,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상 브레인스토밍은 되게 떠올리기가 어려운데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결과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도 시간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디어 내시오 하는 것보다는 스캠퍼의 질문들을 던지고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이 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하면은 필요 없는 아이디어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자, 아까 스캠퍼가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질문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캠퍼. 자, 첫 번째부터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자, 얘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 그랬을 때 볶음밥이다. 볶음밥일 때 내가 김치 대신 뭘 넣을 수 있을까? 나 김치 대신에 새우를 넣을래. 그럼 새우볶음밥이 되고, 난 새우보다는 오징어를 넣겠어. 오징어 볶음밥이 되는 것이고. 자,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야. 얘 말고 다른 걸 쓸 수는 없을까?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컴바인. 결합하는 거야. 얘랑 얘랑 합치면 어떨까? 컴바인. 합치는 거. 그래서 A와 B를 합쳤더니 뭐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댑트. 자, 얘랑 바꾸거나 교환을 하면 어떨까? 얘 대신에 뭐 다른 것들로, 다른 영역으로 적용하시는 거. 좀 더 교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얘 A의 역할이 있고 B의 역할인데 서로 대치해서 있던 애들을 서로 교환시켜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넷째는 modify, 변경, 축소, 확대 이런 개념을 넣어보는 거예요. 뭐 축소해 본다든지 확대해 본다든지 그거를 과대하게 만든다든지 뭐 우리 비주얼 작업할 때도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다섯 번째, 다른 용도로 써보는 거. 우리 의약품 같은 경우도 탈모 치료제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고염약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제로 쓰인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용도로 나중에 뭐 부작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건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기존의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검토해보자. 밥솥으로 밥만 짓냐? 나는 거기다 식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흑마늘도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내가 검토해 보겠다. 여섯 번째, 제거해 보자. 자, 일부분을 빼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 핸드폰에서도 예전에 초창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에 버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이콘들도 기본적으로 막 바 같은데 부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보면
무슨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최소화된 걸 볼 수 있죠. 얘를 빼도 괜찮을까? 막 아이폰 같은 경우도 홈 버튼 없었을 때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요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뺀다는 거. 초보자들이 특히 초보 디자인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빼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요걸 뺐을 때 더 극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일곱째, 거꾸로 또는 재배치해 보는 것. 순서를 뒤바꿔서 보거나 뒤집어 보면 어떨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볶음밥을 만드는데 김치를 먼저 볶다가 그다음에 참치를 넣고 밥을 넣고 볶는다. 그러지 않고 참치를 먼저 볶고 김치를 넣고 밥을 넣으면 어떨까? 아니면 밥을 먼저 볶고 참치를 넣고 김치를 볶으면 어떨까? 이러면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디자인에서도 어떤 것들을 이미지를 정부 이미지를 내가 놓을 건데 정부 이미지를 거꾸로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 그러지 않고 얘를 뒤집어서 배치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애를 속만 보이게 하는 건 어떨까? 자, 이렇게 거꾸로 또는 재배치, 리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좌우를 바꿔본다든지 상하를 바꿔든지 상황을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7번째 질문을 던져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막 샘솟겠죠. 어떤 주제를 놓고 쓰냐 다르겠죠. 시각 디자인 부분에서도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POP 같은 광고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방법들 좀 잘 써보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06번 아이디어 전개를 위한 자료의 활용. 자, 아이디어 전개를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아이디어 전개로 이어진 자료는 필요에 의한 자료 유형으로 정하고 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자료 수집할 때 또 같이 따라오는 게 항상 체계적이라는 얘기예요. 자료 수집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소통하고 좀 활용도 있게 쓰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써야 된다. 어떤 유형에 따라서 시각적인 유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정보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세대적으로 좋아하는 유형들을 또 모아놓는 것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레퍼런스 같은 그런 유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자료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수집 자료는 주로 뭐뭐뭐뭘 하냐? 보시면 보통 일러스트, 사진, 일러스트, 뭐 UI 이미지, 정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수집 자료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지금 비주얼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문서적인 것도 또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이미지는 범위를 넓혀 검색하고 체계함으로써 구체화를 위한 아이디어 소스를 풍부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 설정이나 뭐 경쟁사 분석 같은 거 할 때 만약 코카콜라라는 제품에 대한 경쟁사 분석이다. 대부분의 1차적으로 보면 뭐야? 펩시콜라지만 그걸 조금 더 넓혀보면 어때요? 탄산음료를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경쟁 상대가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파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수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딱 내가 컨셉트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키워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넓혀서 검색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좀 더 넓혀서 검색하고 체계화하면서 구체화된 아이디어 소스를 풍부하게 구성하도록 합니다. 자, 관련 시장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관련 시장 자료 검색. 아이디에이션을 위한 시장 관련 검색 또한 중요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시장 관련된 검색. 우리 포지셔닝 잡고 시장의 세부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포피 분석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시장 관련 분석할 때 유사한 제품은 없는지 유사한 뭐 이런 가격대나 뭐 이런 것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자 분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정을 해 놓으시고선 그 경쟁 업체의 디자인이 어떠한지 서비스에 대한 특장점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자료 수집 경로 범위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자료 수집할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볼까? 문헌조사, 서적이나
글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수집한 자료는 필요한 부분의 수기, 복사, 촬영, 스캐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게 되고요. 노트북이나 스크랩북으로 스크랩을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랩은 찾기 쉽도록 날짜, 출처, 뭐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을 메모해 나가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가서 막 자료 수집 막 복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자료들이 웹사이트에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이션 단계에서 요즘에는 웹사이트 정보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웹사이트는 시각적 결과물에 대한 온라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경로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방송, 전시회, 강연 등을 통한 아이디어 수집으로 안내책자, 인쇄물, 직접 입수하거나 방송 미디어 자료 수집 이런 것도 가능하고,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 형태로 쓰죠. 사진도 데이터 형태, 동영상도 데이터 형태, 뭐 스캐닝해서 모아놓기도 하지만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다운받거나 프린트를 통해서 정리하기가 좀 더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별로 정리해서 스크랩 또는 컴퓨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0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08번. 자, 이제 자료 수집을 막 했어요. 문헌 조사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아니면 직접 뭐 방송국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 요 방송, 전시 이런 거는 직접 가서 전시를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자기 2번 안에 넣었지만 사실상 얘는 따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건 조금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는 지금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8번으로 넘어가면 수집된 자료를 얼마나 체계화 시킬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 수집된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진도 모았고, 일러스트레이션도 모았고, 뭐 정보 데이터도 모았고,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체계화 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미지 자료를 카테고리별로 기획해 놓는 겁니다. 자료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정립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 쫙 스크롤해서 그냥 1페이지부터 쫙 모여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카테고리별로 좀 모아서, 내가 만약에 동화책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동화책에 어떤 사파를 넣을 것인가, 귀여운 느낌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 몽환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쓸 것인가, 아니면 색종이를 오려서 넣는 콜라주 형식을 쓸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좀 스크랩을 해놓으면 방향성이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서 정보의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컴퓨터에 폴더 생성을 해서 자료 정리를 체계화하고 폴더명에 일련의 연계적 원칙을 세우고 번호 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아니면 알파벳을 세운다든지, 개별 자료는 숫자와 알파벳을 통해서 폴더명에 따른 순차적 구성하고 파일명 원칙을 정해서 저장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파일명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그걸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파일명 뭐 SE, VR 뭐 다시 어쩌고 저쩌고 .jpg 이렇게 쓰지 말고, 만약에 뭐 귀여운 .01 귀여운 -01 귀여운 -02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 폴더명도 귀여운 거, 뭐 화려한 거,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뭐 패션 이러면 바지, 블라우스 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바지 01, 바지 02, 03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폴더 만들고 숫자라든지 알파벳으로 리스트화 시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미지 스크랩북을 작성을 위해서 자료는 스크랩북을 체계화 시켜서 씁니다. 부착 시에는 자료의 출처, 필요 설명, 병치하면서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입니다. 또는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함부로 외부의 자료를 가져다 쓰면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처 적는 거, 이게 습관이 돼줘야 돼요.
뭐 자료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때는 설명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스크랩북 작성은 아이디에이션 역량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철 활용 방식은 자료의 출처와 날짜, 자료에 대한 관련 지식, 정서적인 판단 등을 기록하여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할 때 항상 출처 또는 날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여기에 대한 내가 뭐 판단 기준이나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자료와 함께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집된 이미지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뭐 만들어요? 무드보드. 무드보드. 자, 무드보드도 많이 접했을 때 뭐가 무드보드인지 약간 개념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무드보드는 수집된 이미지를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그룹핑하고 배치하여서 콘셉트를 구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이다. 내가 그룹된 이미지들, 내가 설정한 이미지들을 좀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콜렉팅 하듯이 이 화면 배치를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딱 봐도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내겠구나 라고 그런 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보드라는 거죠. 무드보드는 재수집된 이미지가 형성하는 감성, 특히 뭔가 정보보다는 감성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성 트렌드를 컨셉트 개발에서 핵심적으로 붙여내는 거에서 많이 쓴다. 그래서 UI 작업할 때도 안 좋고 디자인 방향을 제시할 때 뭐 패션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특히 감성 정서를 나타내야 되는 경우에 특히나 더 이 무드보드를 필수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UI 작업할 때도 기획서 부분에 보면 기획 부분의 마지막 단계로 거의 무드보드가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획을 통해서 이 페이지네이션 한 것들이 이런 분위기로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보여줄 때 내 무드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컨셉트 개발을 위해 수집된 이미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드보드가 활용이 됩니다. 이미지가 갖는 감성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프린트한 후에 실제 보드에 자유롭게 부착하여 무드보드는 수집된 이미지를 정리하는 스케치 단계입니다. 스케치인데 어떻게 보면 손으로 그린 스케치 아니라 이 수집된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이미지 스케치라고 볼 수 있겠죠. 프린트를 하거나 수집하여 절개된 이미지를 보드에 배치하는 작업 외에 수집된 이미지 파일들을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레이아웃하여 보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콜라처럼 막 붙이기도 하고요. 예쁘게 정리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레이아웃해서 만들기도 해요. 무드보드는 컨셉트 도출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므로 이미지 배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며칠 밤 셀 필요 없어요. 무드보드 작성자의 직관에 의한 감성적 접근을 통해서 이미지 그룹핑을 할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인 감성이나 정보를 그래픽된 이미지들로 보여지는 보드, 하나의 판을 우리는 무드보드라고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섹션 아이디어 구상 및 전개 같이 살펴봤습니다.